안녕하세요. 스포츠 인문학 TV 이철원입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산업 4.0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산업 4.0 시간에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회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회사, 또 요즘 스타트업 했던 회사에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됐던 회사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가져온 그 소재는 바로 펩시콜라입니다. 우리 코카콜라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펩시콜라가 어떻게 해서 음료 시장에서 요 근래에 약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그 아이템을 갖고서 어떻게 시장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 스포츠 시장에는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들은 어떻게 펩시콜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펩시콜라, 코카콜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펩시콜라의 역사는 189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약사였던 칼렙 브래드햄, 이분이 그 브레드의 음료수, 그래서 브레드 드링크라는 그러한 음료수를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펩시콜라가 1898년 8월 28일에 브레드 음료수를 개명을 하게 되죠. 바로 펩시콜라, 지금의 이 펩시콜라로 개명하게 되고, 1903년에 정식으로 이 펩시콜라가 브랜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펩시라는 이름의 그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사였던 칼렙 브래드햄이 펩콜라를 인수하면서 펩시콜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요. 또는 이 펩시가 이 소아라는 그 뜻의 펩세, 이 펩세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던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드럭스토어 가면은 주로 이렇게 위장약 쪽에 보면 이 펩시, 이 PEP, 펩세라는 뜻으로 있는 그 약들 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위장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좀 소화 잘 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펩시를 알기 위해서는 코카콜라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얘기를 조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펩시와 거의 비슷한 때인 1886년 조지아주의 아틀랜타, 여기도 약사인데, 약사인 존 펜버튼이 캐멜렛역의 향긋한 음료수를 탄산수에 희석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요. 실수로 발생한 음료가 코카콜라로 만들어지게 됐고, 이렇게 실수한 음료수, 탄산 음료수를 주변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이 코카콜라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한 컵에 당시에 5센트를 받고 판매를 했는데, 아마 1886년에 5센트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뭐 쌀한가머니에 얼마,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돈 쌀은 아니겠죠. 그 옥수수 한 마지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5센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센트에 한 컵씩 팔았는데, 이게 또 잘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이 펜버튼은 회계사이고 동료인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료를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코코넛 잎, 그 다음에 아프리칸 그 콜라넛을 연결한 그런 이름. 그래서 이렇게 그 코카잎이라든지 아프리칸 콜라넛의 그 원료를 섞은 이름을 만들어서 바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펩시콜라를 얘기할 때 반드시 코카콜라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둘의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다수의 소비자를 점유할 수 있는 이런 선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산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first mover 어드밴테이지다. 자,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first mover로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런칭한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시장을 점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코카콜라는 펩시콜라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초기에 나가게 됩니다. 펩시가 1934년 12온스의 펩시를 6온스짜리의 그 코카콜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5센트. 그래서 지금 34년도에 12온스짜리를 5센트,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6온스 반절짜리를 5센트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펩시콜라는 초창기부터 바로 반값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펩시콜라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14% 이상 확 끌어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 가격을 낮게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되죠.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라이벌과의 시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값 전략은 우리가 일반적 케이스 스터디에서 많이 나오는 펩시콜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시콜라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펩시 챌린지라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1970년대를 풍미했는데요. 이 펩시 챌린저는 뭐냐면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는 뭐죠? 눈을 감거나 아예 보지 못하면서 시음을 하든지 뭘 만지든지 하는 그런 테스트죠. 그래가지고 이 펩시 챌린저에서는 이 코카콜라 그 열성 소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들한테 콜라 맛을 비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펩시와 코카콜라를 동시에 비교하게 했는데 이 테스트란 그 열성 소비자들, 코카콜라의 로열티 높은 팬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펩시를 이렇게 마시면서 맛있는 콜라를 선택하는데 이들 중에서 52%가 펩시를 잡았어요. 코카콜라 매니아들이 코카콜라랑 펩시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맛있느냐를 비교할 때 반절 이상이 펩시를 잡았다는 거예요. 52대 48로 펩시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담긴 광고가 나가면서 이 펩시 챌린지는 굉장히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떠한 마케팅을 할 때 확 뒤집는 거, 전복적인 이런 상황을 가져가는 게 승리를 쟁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광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5대 1 정도까지도 1970년대 이후로 올라갑니다. 사실 원사이드하게 코카콜라가 앞서 나가는데 이걸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펩시 챌린저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펩시가 썼던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이 펩시가 코카콜라에 계속 밀렸던 그 2인자로서의 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썼냐. 건강 음료, 소위 웰빙 음료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콜라만을 고집할 때 펩시는 이 웰빙 음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4년 펩시의 전체 매출이 292억 달러로 코카콜라의 219억 달러를 추월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콜라 대 콜라로 붙었을 때는 펩시가 월등히 떨어졌는데 펩시는 뭐를 했냐면 웰빙 시장이라는 그 시장을 개척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에요. 같은 음료 시장이지만은 콜라 대 콜라로 붙는 게 아니라 제3지대에 뭔가를 개척하는 것. 이 놀라운 전략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펩시는 코카콜라를 압도하게 돼요. 그래서 2005년부터 시가총액과 순이익 모두 펩시는 코카콜라를 뛰어넘게 됩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누굴까요? 콜라만이 대결의 모든 것을 갖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코카콜라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 이 시장에서의 승자는 아마도 펩시콜라가 아닐까요? 바로 탈출구를 빠르게 모색하는 것, 사람들의 트렌드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서 우리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스포츠 산업 시장에서도요, 선점자 우위 효과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선점자 효과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때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죠. 네, 펩시의 마케팅 성공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 세분화 전략, 소위 세그멘테이션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펩시는 코카콜라가 시장 선점을 하여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젊은 층으로 한정졌습니다. 젊은 층이 마시는 음료라는 이미지를 198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버즈 마케팅.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 버즈 마케팅인데, 버즈 마케팅은 말 그대로 펩시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나왔죠. 눈 가리고 코글라를 마시는 사람이 눈을 딱 보면서 펩시구나 딱 외치면 어떻게 돼요?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버즈 마케팅 핵심 입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전 마케팅의 중요한 기법을 우리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이나 이벤트에서 펩시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래게, 이게 소위 말하는 버즈 마케팅이라는데, 이걸 통해서 펩시는 한 단계 팍 도약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펩시의 중요한 것은 바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펩시는 다양한 스포츠에 후원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 코카콜라를 누르고 미국 프로농구 NBA죠. NBA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미식축구 NFL,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NHL, 메이저리그, 여기에 이어서 농구까지 공식 후원하는 그런 업체로 등극하게 됩니다. 2014년에 그 NBA 시청자가 1,8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는 코카콜라가 NBA를 후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펩시도 NBA 그 후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NBA 자체도 펩시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어떤 시장에서 도전 기업, 마켓 챌린저에 필요한 전략은 시장을 진입할 때 기존에 있는 시장의 여러 선도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difference, 차별화라고 그러죠. 또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again difference, 차별화의 전략으로 붙어라. 우리만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 선도 그룹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라. 마치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는 어디를 공략해야 돼요? 그 선도 기업의 위크 포인트를 공략해라. 그래서 우리는 펩시콜라가 젊은 층을 파고들어서 펩시 챌린지로 버즈 마케팅 성공한 것처럼 들어가고, 젊은 층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여라 이거죠. 네, 오늘은 펩시콜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펩시콜라가 우리 스포츠 산업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선도, 시장의 선도 기업 또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선도하는 스포츠 기업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펩시콜라에서 배우자. 네, 오늘 여러분들 케이스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스포츠 산업 4.0 시간에는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넓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